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바닷바람 짭짤한 해살로 시장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서한솔 33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보며 사람 얼굴을 읽다 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겉말은 얼마든지 달콤할 수 있어도 본성은 결국 틈 사이로 스며나온다는 걸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사람, 제 남편 강도윤입니다. 저보다 9살 많고 생수 납품하던 영업사원이었죠. 가게 막 자리 잡을 때 어깨에 돌덩이 얹힌 것처럼 힘들던 그 시기에 그는 꽃은 물만 제때 주면 다시 선다고 말하며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는 많은데 가진 건 없고 준비도 성긴 남자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쳤고 누군가 내 편 들어주는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눈멀 때가 있다면 제게는 그게 결혼이었나 봅니다. 결혼하자 그가 보여준 건 달콤한 말버릇보다 더 익숙한 영업용 미소였어요. 장난처럼 시작된 늦은 귀가가 습관이 되고 술 냄새가 베개에 눌러붙은 채 아침마다 속 쓰리다, 북엇국 좀 하고 중얼대곤 했죠. 저는 장사꾼이라 출근은 빠르고 퇴근은 늦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사랑은 노동이었고 저는 묵묵히 일했죠. 그런데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업소 명함이 접힌 채 나올 때마다 그 향수 냄새가 꽃집 한켠의 백합처럼 과하게 달착지근할 때마다 제 속은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신혼 2달 차, 비가 흩뿌린 새벽이었습니다. 연락은 두절, 전화는 먹통, 시간은 새벽 2시를 되넘겼죠. 처음엔 화가 이글이글했지만 곧 공포가 덮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그 불안이 해를 얹어 올릴 때까지 저를 붙들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골목 끝에서 낯선 은색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운전석엔 화려한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가 조수석에서 남편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간 제 시간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짧은 작별의 입맞춤, 차는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남편은 허둥지둥 발을 내렸죠. 저는 뛰어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그는 놀라며 시선을 돌리더니 곧 표정을 정리해 무심한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거래처야. 택시가 안 잡혀서 태워다 준 거라고. 방금 전 장면을 본 제 눈앞에서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로 제 정신을 의부증으로 몰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공기는 차갑게 굳었고 저는 울음 대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 술자리 핑계, 낡은 농담. 한 줄 한 줄 쌓이며 제 마음 한켠에 작은 서랍이 생겼죠. 언젠가 여기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 증거를 넣어 잠그리라. 그리고 그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가 말했어요. 꽃은 스스로 피어난다. 네, 제 삶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엔 북엇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 버석해진 목으로 그릇을 씻는데 도윤이 문틀에 기대 비죽 웃었죠. 어제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게. 그 말투가 저를 가장 흔들었습니다. 죄책이 아닌 짜증?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내가 본 건 뭔데?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죠. 착각. 피곤하면 뭐든 착각해. 라디오에서 사연 엽서가 흘러나오듯 내 마음도 한 줄씩 찢겨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꽃시장 조합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골목 모퉁이 CCTV를 부탁해 확인했지만 렌즈가 딱 우리 집 앞을 비껴가더군요. 화면 끝 은색 차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다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건 공허한 정적과 손가락 마디로 옮겨붙은 떨림뿐. 집으로 돌아오니 그는 샤워를 마치고 속 쓰리다 하며 식탁에 앉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붙잡았다 놓았습니다. 도윤, 나 바보 아니야. 그가 씩 웃으며 말했죠. 그럼 증거 가져와. 의심으로 사람 잡지 말고. 밤은 길었고 말은 독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실 스탠드를 끄고 소파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어요. 귀가 시간, 말투, 술집 이름, 향수 냄새,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다. 그의 규칙은 너무 명료했고 저는 그 규칙을 뒤집을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장을 드며 생각했죠. 사랑은 서로를 안심시키는 일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매번 나를 설득해야 하는 걸까? 그 무렵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한숨 섞인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바깥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애를 키워야 여자야. 그 말에 꽃집 장부에 빨간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을 지탱한 건 내 등과 손, 내 새벽이었는데도 돌아오는 길, 시장 풍로에서 튀겨지는 어묵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마음속에 작은 서랍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모욕이라는 이름의 칸, 언젠가 이 서랍들을 증거로 채워 단단히 잠가두리라.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도유는 아예 대놓고 뻔뻔해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되고 외박도 점점 잦아졌죠. 저는 매번 불안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고 그는 들어오자마자 숙취에 찌든 얼굴로 해장국 없냐 하고 중얼댔습니다. 배신감에 속이 끓어도 저는 여전히 솥을 올려 끓였습니다. 사랑이든 습관이든 제 두 손이 그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마다 제 마음은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달 차,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에 칼날처럼 남아 있습니다. 은색 차 안, 그가 여인과 몸을 기울이며 나눈 짧은 입맞춤. 하지만 집에 들어온 그는 태연하게 거래처라는 말로 제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습니다. 제가 울며 따지자 그는 손가락질하며 너 의부증이야, 없는 걸 본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듯한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인데 왜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도유는 다시 술에 취해 새벽에야 돌아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고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러다 그가 젖은 머리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죠. 속 쓰리다. 뭐 좀 끓여놨냐? 제 속에서 번개처럼 불꽃이 튀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에게 던지며 외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날 식탁 위 그릇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울음 섞인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네가 가정일도 못하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지 라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반드시 증거를 잡겠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작정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기 위해 사랑 대신 분노와 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불을 켜고 관찰했습니다. 귀가 시간, 술에 취한 목소리, 옷깃에 스며든 향수 냄새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장부를 적듯 저는 작은 수첩에 그 흔적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그건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전쟁 일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도유는 저를 점점 더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제 할 일 못해서 내가 밖으로 눈 돌리는 거지. 며느리라면 최소한 시부모 챙길 줄 알아야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태도를 고수했죠.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삼키며 도윤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토로했을 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며느리가 큰 소리야. 그 순간 제 가슴 깊숙이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안은 애초에 저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그럼에도 저는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챙기고 생일상을 차리고 심지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법정에 서게 될 날 저는 최선을 다한 며느리로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겉으로는 순응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날의 수첩, 그리고 시댁 행사 사진들, 모든 게 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편 남편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집에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심지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면서도 기록을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가까이 많다는 사람이 더러운 일에 있어서는 그토록 치밀하다니.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다짐했죠. 좋아. 네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한 번은 실수할 거야. 그때 네 세상은 끝나. 꽃집에서 국화 향기가 진하게 퍼지던 늦가을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 제 마음속 서랍에는 이미 목표가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제 눈치를 보기보다 오히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술에 찌든 얼굴로는 남편 대접을 못 받으니 밖으로 나간다는 말만 반복했죠. 심지어는 저를 향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아내냐? 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감은 이미 오래전의 절망으로 바뀌었고 제 마음은 점점 냉기로 굳어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끌고 가야 하나?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치밀했고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그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본 장면은 있었지만 사진도 영상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골목에서 목격한 장면이 제 눈에 생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의부증 환자로 몰렸습니다.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몰래 심부름 센터를 찾았습니다. 의심되는 남편의 행적을 따라붙어 달라고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눈치가 워낙 빨라서요. 뒤를 밟으면 곧 알아챕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르는 상대라니. 하지만 희망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차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낯선 여자 옷을 발견한 겁니다. 제 것이 아닌 건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었죠. 보통의 아내라면 분노로 폭발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날 밤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트렁크 속 블라우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제게 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 불씨는 증거라는 기름을 만났고 언젠가 모든 걸 불태워버릴 화염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트렁크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의 옷은 제게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도윤은 예전 같으면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았을 사람인데 이제는 방심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미 체념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더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잔소리도 줄이고 차갑던 태도를 거두며 무덤덤하게 구는 척했어요. 도윤이 이제야 좀 사람이 됐다 고 비웃듯 말할 때마다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가 쪽은 여전히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며느리라면 감싸야 한다며 저를 책망했죠. 도윤도 덩달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소홀하게 굴잖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그 뻔뻔한 태도가 제게는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반드시 이혼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나는 가정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여했고 제사나 생일상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미소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속으로는 다짐했죠. 이건 복수의 재료다. 그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겨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또 다른 서랍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블랙박스 기록을 지우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엔 느슨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날카롭게 굴지 않으니 안심한 거겠죠? 사실 그게 제 노림수였습니다. 저는 남몰래 심부름센터와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도 강하게 당부했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첫 성과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쓰는 보조카드 내역에서 낯익은 숙박업소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제 손에 쥔 영수증 한 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증거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업소 카드 내역을 손에 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윤을 무너뜨릴 단서가 손에 잡힌 거죠. 하지만 아직은 성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워낙 빠져나가기 선수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 치밀한 덫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단골처럼 들르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이번엔 반드시. 한편 집에서는 전혀 다른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예전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역시 여자는 순해야 예쁘다며 비웃듯 말하곤 했죠.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만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체념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 복수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도윤은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 현관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심지어는 다른 여자와도 같은 곳을 반복해서. 사진을 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때문이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여자의 눈빛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도윤. 네가 나를 짓밟은 만큼 나는 널 무너뜨릴 거야. 사진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부터 제 마음은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도윤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도윤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역시 이래야 부부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아, 그렇게 방심해. 네가 웃는 지금 이 순간조차 곧 내 인생을 무너뜨릴 증거로 바뀔 테니까. 심부름 센터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제게 말했죠. 사모님, 이제 확실히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두자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짓눌려 있던 숨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도윤은 이상하게도 저를 위로하려 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괜히 싸운 것 같아. 나도 앞으로 잘할게. 그의 말투는 한때의 영업사원처럼 매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허공을 맴도는 잡음처럼만 들렸습니다. 이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진실도 담을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가 환하게 웃는 순간 제 속에서 비수 같은 쾌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곧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저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단 한 줄을 굵게 적었습니다. 전쟁의 막이 올랐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했고 심부름 센터에서는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드럽게 굴자 완전히 속은 듯 집에 들어와서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흡족해했죠.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웃는 동안 나는 너의 무덤을 파고 있어. 도윤은 여전히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블랙박스를 지우는 꼼꼼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더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탓이었겠죠. 그 틈을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윤이 낯선 여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날짜, 다른 여인, 그러나 같은 장소. 그의 패턴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인화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치 전쟁 무기를 정리하듯 차곡차곡. 봉투를 닫는 순간 제 손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술김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바람을 피운 건 맞아. 근데 그건 네가 너무 날 몰아붙였기 때문이야.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의 고백은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도 인정했구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아내가 아니라 결판을 준비한 전사의 얼굴. 저는 손바닥에 봉투를 올려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내 세상이 끝날 거야. 마침내 저는 소송장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윤의 불륜 증거 사진과 카드 내역, 그리고 제가 정리해온 일지를 모두 제출했죠.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 쪽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년간 눌러왔던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집안 공기는 여전히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속은 매일 칼날을 세우고 있었죠. 도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 번만 눈 감아달라. 어차피 평생 같이 살아야 하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같이 살아야지.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난 사이 저는 집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정갈하게. 그는 며칠 뒤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봉투를 발견한 그는 무심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행 사진이 아니라 그의 불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야. 이제 끝내자. 그 순간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다 장난 같은 거야. 하지만 제 손에는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삶을 다시 살아가라. 다음 날 아침 거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소송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윽박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전날 밤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증거들이 그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발버둥쳐도 법정은 내 편일 거야. 증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제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떨고 있었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내가 밖으로 눈 돌린 거야. 네가 아내답게 못했으니까. 변명과 비난이 섞인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에는 초라한 몸부림으로만 보였죠. 그때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속삭였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널 몰아붙여서가 아니야. 넌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야.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진을 본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내 아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남자라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날짜와 상황들, 그리고 이제 손에 쥔 증거들, 제 삶의 몇 년을 갉아먹던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된 종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이들은 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저를 해방시켜줄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혼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도윤은 날마다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 꿇고 울며 빌었고 어떤 날은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협박했죠. 나 망하게 하려는 거냐?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제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는 판을 뒤집을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겁난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혹여 그가 증거를 빼앗으려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진과 자료들을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이중으로 맡겨두었습니다. 내 손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 도윤은 이전보다 집에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진짜 마음을 돌린 줄 착각한 듯 의도적으로 가정적인 남편 흉내를 내려 했었죠. 퇴근 후에는 저를 붙잡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라며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속아줘.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방심해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저녁 술에 취한 도윤이 제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가 하나뿐이면 재미가 없어. 그래도 넌 내 아내니까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존재를 보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만한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른다. 내가 이미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법정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의 지친 아내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서는 전사의 얼굴이었죠. 법정 안 도윤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가 의부증이 심합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제 변호사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날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힌 장면들이 차례로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순간 법정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도윤을 향하자 그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입을 열었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외박을 일삼고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며느리 도리를 다하며 시댁 행사마다 참여했고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시댁 행사에서 홀로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는 제 사진들이 증거로 띄워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제 쪽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독할 줄 몰랐다.
그 말에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꾸했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는 거야.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둠에서 드디어 벗어나고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침표를 찍는 일뿐이다. 첫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은 예전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술에 취해 제게 매달리듯 말했죠. 여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이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달라질게.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땐 오만했고 증거가 생기자 비굴해졌을 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지긴 글렀어. 넌 이미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길을 선택할 거야. 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자 그는 순간 화가 치민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이혼은 내가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오히려 제 귀에 희미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판은 기울었으니까요. 며칠 뒤 심부름 센터에서 마지막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여행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며 떠난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부부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본성은 감출 수 없지. 재판 준비는 점점 완벽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나를 짓밟아온 세월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별빛이 반짝였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곧 자유야. 두 번째 기일이 열리던 날 법정은 한층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판사님, 저 사진들 다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망치려고 꾸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미 사진, 카드 내역, 목격 진술까지 3중의 증거가 제시되어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성들과 만난 겁니까? 그 질문에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해방의 자리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그래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안이 망신이잖니.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아니라 아드님이 만든 거예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날짜와 흔적들, 눈물 얼룩진 글씨들, 그동안의 고통이 제 손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록들은 아픔이 아니라 증거이자 무기였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진짜 끝이 다가오고 있어. 세 번째 기일, 법정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변호인조차도 더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죠.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듯 애매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반복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숙박업소의 CCTV 기록, 그리고 사진들,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법정에서 저는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제 정신을 병든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과 거짓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법정에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원래부터 독했어. 내가 잘못 고른 거야. 하지만 그의 속삭임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고 재판장은 곧 결론을 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동안은 눈물에 얼룩지고 분노에 찌든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묘한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제 가슴 깊숙이 선 승리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오랫동안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리라. 그리고 그 뒤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조금만 더 끝이 눈앞이다. 며칠 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강도윤의 명백한 불륜 행각이 인정됩니다. 원고 서한솔과 피고 강도윤의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의자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이제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도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외침은 한단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이미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 눈물이 스며 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곳이었죠.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와 기록, 눈물 얼룩이 묻은 페이지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다는 듯 거리의 벚나무 가지에도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삶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이혼 판결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가 얽혀 지내던 여자들 집안에서조차 버림을 받아 직장마저 잃었다고 했습니다. 한때 영업사원으로 호탕하게 웃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빚더미와 술병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져가는 뒷모습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생각보다 넉넉한 돈이 손에 들어왔고 저는 집을 새로 손보며 꽃집 규모를 넓혔습니다. 낡았던 가게 간판을 새로 달고 환한 조명을 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손님들은 가게가 확 달라졌다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오랜만에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쩌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담담히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남은 건 아들의 몰락뿐,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수첩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기록이 아니라 제 투쟁의 기록으로 읽혔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눈물 섞인 글씨들이 이제는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견뎌냈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집 앞 화분에서 새싹이 움트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나만을 위한 계절이 온 거야. 시간이 흐르자 제 삶은 점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꽃집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서 꽃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견뎌낸 게 기적 같다. 도윤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들렸습니다. 그가 예전 거래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한때 어울리던 여자들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기보다 담담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결국 그의 삶을 만든다.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어떤 꽃을 원하세요? 묻는 제 목소리는 밝고 단단했습니다. 언젠가 손님 한 분이 말했죠. 사장님,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제 얼굴을 되찾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느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과거엔 새벽마다 울며 수첩을 적었지만 이제는 내일의 꽃집 진열을 구상하며 메모장을 채웠습니다. 기록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고통에서 계획으로, 눈물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배신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삶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저는 꽃집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제가 버텨낸 시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제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었죠. 저는 단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로 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쓰라린 순간조차도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나 자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배신과 고통 속에 서 있다면 기억하세요. 꽃은 찬바람을 견뎌야만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아픔을 지나야 진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